1960년대가 되자 마카오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마카오를 오늘날 세계 최대의 카지노 도시로 만드는 데 큰 공을 세운 사람으로 훗날 마카오의 아버지다라고 불리게 될 스탠리 호입니다. 오. 피터정 씨는 마국진 씨랑 아시겠네요, 잘. 네, 중국에서 뭐 저는 워낙 아는데 엄청 유명한 네. 네. 스탠리호가 없었더라면 정부 운영 자체가 불가능했을 정도로 마카오가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한때 마카오 세수의 70%를 이 스탠리호가 다 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마카오에는 그의 이름을 딴 마카오 닥터 스탠리호 애비뉴라는 도로까지 있습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는 네덜란드계 유대인인 영국인이었고요. 할아버지는 청나라 말기 5대 거상으로 손꼽힐 정도로 막대한 부를 쌓았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13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의 주식 투자로 폐가 망신하면서 거리에 나앉게 되었죠. 그런 그가 인생을 다시 역전시킨 곳이 바로 마카오였던 거예요. 스탠리호 역시 중일전쟁 당시 마카오로 피난을 떠난 사람 중 한 명이었는데 이후 마카오의 한 무역회사에 취직을 해서 탁월한 능력으로 단 2년 만에 공동 경영자 자리까지 오르는 초고속 승진으로 올라갔던 거죠. 와. 자, 그 결과 단 10 홍콩 달러, 지금 하나로 환산해 보니까 약 1,700원을 손에 쥐고 마카오로 찾았던 아주 가난한 학생 스탠리 호는 20여 년 후에 100억대 자산가가 되었을 정도로 승승장구해 나갔던 겁니다. 아니, 벼락부자가 된 셈이죠. 맞습니다. 벼락부자는 아니겠다. 본인이 열심히 해서 열심히 만든 했으니까요. 네. 이렇게 홍콩과 마카오에서 이름난 재벌이 된 스탠리 호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데 어떤 기회였을까요? 뭐 마카오랑 관련돼 있는 거니까요. 카지노 사업을 해요. 네. 바로 마카오의 카지노 사업을 독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고 어떻게? 왜? 앞서 언급한 아편상 까오커닝의 투자로 세워진 기업에게 카지노 사업의 독점권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961년이 되자 이 회사의 독점권이 25년의 기한을 끝으로 만료된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스탠리오는 입찰 경쟁에 뛰어들었고 결국 그가 소유한 회사, 바로 마카오 관광 오락공사 STDM이 마카오 카지노 사업의 독점권을 얻는데 성공합니다. 와. 당시 스탠리오가 이 정부에 제시한 입찰금이 무려 41만 달러, 현재 가치로는 약 6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스탠리호의 회사가 독점권을 소유한 기간이 얼마였을까요? 100년, 아니에요.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50년. 좀 작아요? 40년? 맞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그걸 또 맞히냐, 40년. 모르겠어. 어떻게 맞췄는지. 진짜? 25년의 기한이 지난 후에 15년을 더 연장하면서 40년 동안 마카오 전체 카지노 사업을 독단으로 관장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40년 동안 떼돈을 벌었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스탠리오는 과연 어떤 전략으로 이 사업권을 정부로부터 따낼 수 있게 된 걸까요? 뇌물. 뇌물, 중국 하면 관시죠. 관시. 네. 당시를 회상하는 그의 인터뷰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961年嗰陣咧，競投呢個賭博專利咧，當時啊啲報道咧就好緊張，所有賺到啲錢賭場嘅90%拎出嚟做慈善，我哋只愛10%，咁你對方啊真係冇得定。我一開咗呢啲咁嘅條件咧，澳門政府咧即刻攬住我，你中標。 엄청난 결단. 엄청 좋은 마인드잖아요. 자, 이렇게 마카오의 카지노 사업권을 손안에 넣게 된 스탠리오는 마카오를 무대로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요? 가장 먼저 한 일이요? 네. 이제 지어야죠. 뭐를요? 호텔. 맞습니다. 네. 바로 마카오의 최초의 고급 카지노 리조트를 열게 된 거예요. 자, 비교를 위해서 먼저 그 전에 마카오에 있었던 호텔이 어땠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야, 이게 무슨 카지노인지. 이건 전혀 지금이랑 비교도 안 되는 건데. 네, 이거는
1928년에 지어졌던 마카오 최초의 호텔 센트럴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마카오엔 1950년대까지만 해도 3층 이하의 소규모의 호텔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스탠리오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최신식 카지노 시설을 갖춘 호텔 에스토릴. 호텔 리스보아를 차례로 개장해 나갑니다. 자, 그 중에서도 특히 스탠리오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호텔이 바로 리스보아 호텔입니다. 야. 특히 스탠리오는 건물을 지을 때 뭔가 특별한 의미를 담은 것으로 유명했는데 요 외형과 관련해서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전소 같은 느낌. 이 호텔의 창문은 무엇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을까요? 저 정답. 네, 마옥진 씨. 저는 그 중국 옛날에 엽전 돈 동전에 가운데 구멍 뚫려 있는 거. 가운데 구멍 뚫려 있고 동그란 아, 은화 비슷한. 정말 그럴듯합니다. 생각 안 했는데 아쉽게도 오답이에요. 오. 정답. 네, 규현 씨. 장기판. 장기판 오답입니다. 뭐지? 아, 지금 앞에 지금 뭐가 있죠? 나무. 아니요, 그 앞에. 호수. 뭐 앞에 물이 있죠. 네. 자, 이게 힌트입니다. 물과 관련된 거예요. 네? 더 모르겠는데요. 정답. 네, 혜성 씨. 그 낚시 그물. 혜성 씨 정답입니다. 뭐? 아, 이게 돈을 낚아 올린다는 얘기인가요? 아, 네. 그물에 걸린 고기처럼 카지노를 잡은 고객들을 돈을 다 잃고 가라는 의미다. 그런 의미의 풍수를 적용했다고 해요. 나쁜 의미잖아요. 아. 근데 스탠리오 입장에서는 스탠리호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고 지금 낚시를 아무도 한다. 못 알아챘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왼쪽 건물 원통형 좀 이상하다 그랬죠? 네, 이것은 저거 뭘 발전소. 형상화했느냐? 발전소 같아요. 저거는 발전소 같은데 새 장이랍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을 어쨌든 가둔다는 얘기죠? 맞아. 새 장에 갇힌 새처럼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와. 갇혀 있으라라고 하는 좀 의미를 담았다고 섬뜩한데? 해요. 와, 이제 기발하네. 근데 마국진 씨, 이 스탠리오가 뭐 이런 식으로 풍수를 적용한 곳이 또 있어요? 네, 제가 듣기로는 마카오 현지의 그 택시의 색깔도 스탠리호가 손을 좀 썼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사진 먼저 함께 보시죠. 이게 왜? 검은색이야. 무슨 색깔? 검은색. 원래 하얀 차인데 점점 검은색으로 잠식돼 가는 과정인가요? 잠식. 근데 사실 원래 중국에서는 이 행운을 의미하는 색상으로 빨간색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택시도 빨간색이었는데 근데 이 스탠리호가 손님들이 모두 빈털터리가 되라라는 의미로 그 노란색 삼배옷의 색깔과 죽음을 뜻하는 검정 상복의 색깔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택시 색상을 바꿨다고 해요. 그리고 카지노 측에서는 VIP 고객들을 위해서 초특급 서비스를 펼치는데요. 리무진을 제공하고 호텔에서 당연히 숙식도 제공하고 마카오까지 오고 가는 비행기 티켓까지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도박에 드는 돈 빼고 모든 걸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와. 근데 저 VIP 룸이라는 게 교수님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그 많은 돈을 도박에 쏟아 부어야 저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네, 이 VIP 룸은 워낙 은밀한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이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VIP 룸 1회 입장료가 2019년 기준 370만 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 그냥 들어가기만 하는 예, 게. 한 번 들어가는데 또 회원제로 이용하기 위한 회비는 500만 홍콩 달러, 당시 가치로는 6억 1천만 원 정도였다고 하죠. 와. 2018년 마카오의 전체 카지노 수익이 약 376억 달러, 현재 가치로 한번 바꿔보면 약 65조 1,800억 원이었는데 이 중 VIP 수익이 약 35조 8,800억 원을 기록하면서 그의 전체 카지노 수익의 55%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대박이다. 우와. 이 스탠리호의 프라이빗 서비스가 아시아 부호들 공략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피터정 씨, 이런 화려하고 비싼 VIP 룸은 어떤 사람들이 가요? 네,
마카오 카지노를 찾는 사람들 대부분이 중국인인데 네. 중국인 사업가나 아니면 부호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판돈이 1, 2억은 우스울 정도로 많이 쓰이는데 1인당 베팅 금액이 라스베가스보다 4, 5배는 더 높다고 합니다. 와. 자, 이렇게 마카오의 카지노 업계를 확 바꿔놓은 스탠리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이 되는 각종 사업에 손을 하나씩 뻗기 시작했는데 관광객을 좀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홍콩에서 마카오로 이동하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이 있어요. 이것도 곧 스탠리오가 도입했습니다. 뭘까요? 그 다리. 아니요. 홍콩에서 마카오 갈 때. 페리. 맞아. 쾌속선 페리죠. 홍콩에서 마카오로 여행을 가본 분이라면 이 페리를 정말 한 번쯤은 다 타봤을 것 같은데요. 타보고 싶다. 원래 이 구간을 일반 여객선이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1964년 스탠리오가 처음 생각한 거예요. 아, 빠르고 안전한 페리를 교체해보면 어떨까? 이로 인해서 홍콩과 마카오의 거리가 기존의 4시간에서 1시간 정도로 딱 단축이 됐고 더 많은 배편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페리 또한 40여 년 이상을 스탠리호의 회사가 독점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왕래하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승객 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떼돈을 버는 거죠. 이렇듯 스탠리호의 등장은 마카오의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요. 마카오에서는 이런 말이 돌게 됩니다. 마카오의 낮을 지배하는 것은 포르투갈이지만 마카오의 밤을 지배하는 것은 스탠리오다. 마카오에서 돈을 쓰면 50%는 스탠리오에게 간다. 와, 50%. 그냥 스탠리오 마카오의 거예요. 왕이에요. 황제. 마카오는 스탠리오 거야. 그리고 이 스탠리오는 카지노 외에도 호텔, 백화점, 은행, 부동산, 택시회사, 페리, 항공사까지 소유하면서 마카오 경제를 쥐락펴락했습니다. 한 개인이 그거 다 독점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가능한가? 엄청난 거죠. 그 결과 스탠리오는 엄청난 재산을 벌어들이게 되는데요. 2018년 은퇴 당시 그의 재산이 어느 정도나 됐을까요? 은퇴했을 당시요? 와, 몇 조 아닐까요? 몇십 조 되지 않아요? 가늠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무려 500억 홍콩 달러, 하나로 약 8조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8조. 이게 공식적으로 밝혀진 재산이니까 비공식적 가진 것까지 더하면 엄청났겠죠. 와, 됐다. 이렇게 마카오의 지하 주지사 혹은 마카오의 황제라고 불렸던 그는 마카오를 도박의 성지로 만들게 된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탠리오의 꿈의 제국이 한창 건설되던 1970년대에 마카오가 혼란에 빠지게 돼요. 그건 1974년 4월 25일 포르투갈의 전국을 뒤흔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카네이션 혁명이었습니다. 당시 포르투갈에선 40년간 이어져 오던 독재 정권 그리고 계속되는 식민지와의 전쟁에 대한 반발감 때문에 청년 장교들이 혁명을 일으켰거든요. 아이고야.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카네이션을 건네자 비폭력 쿠데타를 벌이겠다라는 뜻으로 카네이션을 총구에 꽂으면서 화답을 했던 겁니다. 결국 이 혁명으로 포르투갈의 카에타노 총리는 투항을 했고 정권은 바뀌게 돼요. 포르투갈의 신정부는 이 해외 식민지에 대한 권리를 그러자 일괄 포기하고 이들의 독립을 인정해주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당시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마카오에 당연히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럼 완전 어떻게 돼? 그럼 스탠리오의 나라가 되는 거야? 아니지. 이제 독립을 그러면 하겠죠. 이제는 이제 또 포르투갈의 중국 정부가 와서 개입하겠죠. 그렇죠. 네. 포르투갈이 중국 측에 마카오를 반환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러면 마카오는 이제 식민 지배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된 거네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된 건 아니었어요. 중국 입장에선 마카오보다 홍콩을 돌려받는 게 더 중요한 문제였고요. 아,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거죠. 우선순위, 그렇죠. 홍콩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영국령이었던 홍콩. 그래서 포르투갈 정부가 이미 중국 공산당에 굉장히 유화적이었기 때문에 마카오 반환 자체를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좀 뒤로 미루게 됩니다. 대신 포르투갈과의 여러 회담 등을 통해서 마카오를 중국 영토로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언젠간 반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것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와. 그러는 동안 마카오 내에서 포르투갈의 영향력은 점점 약해져 갔겠죠. 가장 큰 변화가 바로 마카오에 주둔해 있던 포르투갈 방위군을 철수하게 된 거였어요. 자, 그럼 포르투갈군의 철수로 인해서 마카오의 상황은 어떻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요? 치안 유지가 어려울 텐데. 맞습니다. 치안에 공백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 틈을 타서 마카오에 찾아오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름만으로도 섬뜩함을 느끼는 중국의 최대 범죄직 삼합회. 삼합회가 왜 마카오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당시 삼합회가 처한 상황과 관련이 있어요. 자, 시간을 조금 이렇게 위로 돌려서요.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을 때요. 중국 본토가 엄격한 통제하에 놓이게 되자 탄압을 받았던 게 바로 삼합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들의 도피처로 선택한 곳 중 하나가 바로 영국령 홍콩이었죠. 그리고 당시 홍콩에서 활동하던 삼합회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물이 있어요. 뭐지? 이곳이 인류 역사상 가장 독특한 장소로 손꼽히는 홍콩의 빈민가 구령 성체입니다. 와. 자, 이것은 과거 송나라 때 해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군사적 요충지였거든요. 그런데 청나라 시절에 아편 전쟁을 통해서 홍콩을 영국에 할양을 했을 때 이 구령 성체만은 청나라의 영토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선 이 지역을 관리를 하지 않았고 청나라 이후에 세워진 중화인민공화국에서도 중국 본토와 연고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행정권을 포기했던 거죠. 아무도 컨트롤을 못했구나. 그렇죠. 결국 구령 성체는 주권과 치안권이 공백 상태로 무법지대가 되었죠. 근데 저기 숨으면 못 찾을 것 같아. 야, 좀 그러니까. 너무 복잡스럽다. 마국지 지근데 왜 저렇게 빽빽하게 건물이 몰려 있는 거예요? 일단 사진을 지금 보시니까 느낌이 딱 어떻게 오시나요? 복잡해요. 그냥 일단 감옥 같아요.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아. 네, 지금 보시면 건물들이 정말 숨 막힐 정도로 굉장히 붙어 있는 모습인 거죠. 여기는 그 당시 중국 그리고 영국 그 어느 곳에도 속해 있지 않던 공백의 땅이기 때문에 어느 쪽의 건축법에도 이제 해당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불법으로 들어왔던 그런 난민들, 그런 사람들이 점점 그냥 그 위에 건물을 짓는 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80년대에는 이 8,000평의 땅에 인구 5만 명이 모여서 살았다고 해요. 그거를 지금 서울시 면적에 11억 5천만 명이 몰려서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 진짜 안 돼요. 숨 막혀. 듣기만 해도 숨 막혀. 출근 시간 5시간 걸릴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런데 1970년대가 되자 이 홍콩을 장악한 삼합회의 입지가 또 한 번 흔들리게 됩니다. 당시 홍콩에서 활동하던 영국인 경찰 간부가 횡령을 저지른 사건이 발각이 됐는데 이를 계기로 1974년 홍콩에 반부패 수사기관이 설립이 된 겁니다. 결국 이 구령 성체에 있던 조직폭력배들은 대대적으로 소탕 작업에 의해서 소탕이 됐고 이후 홍콩 삼합회는 와해가 됐는데요. 그중 일부가 마카오로 갔던 겁니다. 마카오로 간 거구나. 당시 마카오는 스탠리호의 효과로 카지노 사업이 막 한창 성장할 때였잖아요. 삼합회가 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거죠. 새로운 거점으로 찾았구나. 그렇죠. 이런 삼합회의 입성으로 마카오는 범죄 도시로 완전히 전락을 하게 되는데 특히 마카오 삼합회의 보스로서 그 암흑가의 대부로 군림하던 자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바로 왕콕코이입니다. 누구지? 이 왕콕코이는 1970년대 마카오에서 온 삼합회의 최대 파벌 중 하나인 14K 파에 입단했고 이후 보스의 자리까지 올라선 인물이었습니다. 이 왕콕코이가 이끄는 삼합회 14K 파는 마카오에서 마약, 무기 밀매, 매춘 등 다양한 범죄 활동을 일삼아 왔습니다. 또한 마카오 카지노 관련 사업체와 돈 세탁, VIP 사업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무소불위의 파워를 자랑했죠. 이들은 고액의 이자를 붙여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장기 매매까지 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자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서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카지노 사업의 이권을 둘러싼 조직 간의 피 튀기는 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